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팀장이 서재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김명이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체포된 건 김명인데 서재에서 걸어 나오는 건 내부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최 팀장.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총도 칼도 아니라 침묵이 사람을 죽이는 드라마. 그게 바로 붉은 진주입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붉은 진주는 복수,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다루는 정통 한국 멜로 스릴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업계를 배경으로 한 재벌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쌍둥이라는 장치를 중심으로 정체성 복수 그리고 사랑과 욕망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앞으로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있는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주인공은 김단희, 배우 박진희 씨가 연기합니다. 단희는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죽음을 목격한 뒤 복수를 결심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죽은 언니 김명희의 삶을 선택했어요. 보석감정사라는 신분을 위장하고 아덴바이오 부문 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직장인, 안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복수의 화신. 그 반대편에는 백진주, 남상지 씨가 연기합니다.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 리라는 신분으로 위장한 인물입니다. 7년 전 친구 유나에게 배신당하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날 순수했던 백진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 리가 되어 아덴그룹에 입성합니다. 두 여자 다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는 게 이 드라마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그 중심에 박태호가 있습니다. 최재성 씨가 연기하는 아덴그룹 회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된 뒤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 재산을 전부 가로챈 인물.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없습니다. 오정란은 박태호의 아내이자 아덴 갤러리 관장 김희정 씨가 연기합니다. 아덴을 차지하려는 욕망 하나로 살아온 여자.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치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태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아이까지 원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죠. 그리고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민주는 단희의 조카이자 아덴그룹 제1본부장 김경보 씨가 연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최의 자식이라는 시선을, 성인이 된 후에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았고 남몰래 그리워했습니다. 박현주는 정란의 아들이자 아덴그룹 제2본부장 강다빈 씨가 연기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욕망과 비밀의 틀에서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세상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인 마이웨이의 아이콘. 7년 전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남몰래 그리워했습니다. 최윤아는 진주의 친구이자 아덴그룹 팀장 천희주 씨가 연기합니다. 진주를 없애고 모든 걸 차지했지만 클로이로 인해 위태로워집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에게 지독한 열등감을 느꼈고 결국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진주를 배신합니다. 정윤정은 단희의 친구이자 비서 하재숙 씨가 연기합니다. 단희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지는 풍채 좋은 의리녀. 복수의 여정 중 만난 제임스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에 자꾸만 시선을 뺏깁니다. 정우진은 윤정의 남동생 금호석 씨가 연기합니다. 요리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남자. 단희에게는 따뜻한 동생, 민준에게는 듬직한 형이 되어줍니다. 한 선생은 유명 한복 디자이너이자 이화채의 주인 반효정 씨가 연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희를 돕는 베일에 쌓인 여인. 정잭의 비밀이 모이는 이화채의 주인이자 단희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묵묵히 손을 내밀며 때로는 듬직한 정보원으로 때로는 따뜻한 어른으로 그녀를 돕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인물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이 드라마에서 진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본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 주인공은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머니를 괴롭히실 거냐? 이 한마디가 이번 회차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수십 년간 쌓여온 억압과 비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절대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받고 있는 공격은 어머니가 실제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왜? 어머니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드라마의 흐름상 어머니는 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오랜 시간 권위로 가족을 지배해온 사람 특유의 그 눈빛. 그리고 주인공은 그 사이에 섭니다. 몸을 방패처럼 세우면서 어머니는 절대 실수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단순한 아들의 변호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예요. 아버지를 향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억압에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는 선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도 단순한 악당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건 각 인물이 모두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박태호를 보세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그리고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재산을 가로챈 건 단순한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천대받고 무시받아온 것에 대한 뒤틀린 복수였을까요? 이 드라마는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습니다.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누군가는 전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보자로 몰아세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볼게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진짜 제보자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제보자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불분명합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구조가 등장한다는 건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이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오정란입니다. 그녀는 이미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쳐 자리를 차지한 전적이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으면 언제든 다시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진실을 덮으려는 의지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최윤아입니다. 진주를 배신하고 진주의 모든 것을 가로챈 그녀. 지금 클로 200진주로 인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자 음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은 박태호 본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모든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라면,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역으로 묻어버리려는 전략이라면, 이건 뇌피셜이지만 이 드라마의 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이번 회차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김명희 체포된 직후 최 팀장이 상대방의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증언이 나옵니다. 당장 최 팀장 불러들여. 이 명령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최 팀장은 지금까지 어떤 인물이었나요? 드라마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인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체포의 혼란을 틈타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스파이이거나 아니면 반전을 선사할 배후 세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뇌피셜을 드리겠습니다. 최 팀장이 가져간 자료는 무엇일까요? 드라마의 흐름상 그 자료는 아덴그룹 내부의 핵심 스모킹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조작된 유언장의 원본 증거라든지 오정란이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였다는 증거라든지 혹은 박태호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질렀던 어떤 사건의 기록이라든지 만약 최 팀장이 이 자료를 가져간 게 맞다면 그리고 그가 반전을 선사할 배후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음 전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 팀장은 사실 단이 김명희로 위장하는 편입니다. 그는 단이가 복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핵심 증거를 몰래 빼내어 그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배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부 협력자. 이렇게 되면 드라마는 진짜 적과 진짜 동지의 경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을 선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최 팀장은 제3의 세력과 연결된 진짜 스파이입니다. 아덴그룹에도 단이에게도 속하지 않은 또 다른 게임의 플레이어. 그가 가져간 자료는 자신만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드라마는 더욱 복잡한 다층 구조로 전개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 그냥 단순하게 끝낼 작품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단이도 자신의 이름을 버렸고 백진주도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름을 버린다는 건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복수에 헌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드라마가 최 팀장 하나쯤 단순하게 처리할 리가 없어요.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을 다시 살펴볼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대본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그토록 지키려 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일지 아니면 누명을 쓴 희생양일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드라마의 모든 비극을 촉발시킨 인물이라면 단이의 언니 김명희의 죽음에 어머니가 관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단이의 복수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누명을 쓴 희생양이라면 그건 더욱 잔인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혹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진실이 드러날 때 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뇌피셜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7년 전 사건의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진주가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그 사건을 어머니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건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가 지금 받고 있는 압박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7년 전의 비밀이 터지지 않도록 하려는 누군가의 필사적인 입막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이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알고 있는 비밀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라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자,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도 중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니 김명희로 위장과 클로이 백진주로 위장, 두 사람은 모두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복수는 방향이 다릅니다. 다니의 복수는 언니 김명희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언니를 죽게 만든 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니를 이용하고 버린 사람들에 대한 복수. 클로이의 복수는 친구 유나의 배신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7년 전 그날,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배신당한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복수가 향하는 곳이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아덴그룹, 막테오,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 채 팀장 사건이 터지면서 두 사람의 레이더가 같은 지점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이 협력할 수도 있지만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입장에서 다니는 처음엔 경계 대상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김명희라는 인물이 아덴에 들어왔을 때. 하지만 다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혹은 서로의 복수 대상이 겹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생깁니다. 막민준. 민준은 다니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7년 전 진주 클로이의 연인이었죠. 민준이 다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클로이가 실은 자신의 첫사랑 진주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삼각구도는 복수극 위에 로맨스를 얻는 게 아니라 복수와 사랑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민준은 이미 복잡한 심리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는 최애 자식이라는 시선을 받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후계 경쟁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버린 두 여자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 무게가 어느 순간 민준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최유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인물이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비극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어릴 때부터 진주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첫사랑 민준도 진주에게 빼앗긴 것 같았어요. 진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존재만으로 유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커지다 결국 진짜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 유나가 진주를 배신한 건 어느 한순간의 악한 결정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열등감이 박태호의 제안이라는 불씨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원하는 건 다 가졌습니다. 진주가 사라진 자리, 민준의 곁, 아덴에서의 위치. 그런데 클로이 진주가 돌아왔습니다. 진주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묘사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유나는 지금 극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클로이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년 전 배신을 함께 저질렀던 박태호가 지금은 자신을 보호해줄 의지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무너지거나 더욱 위험해지거나. 제 뇌피셜은 후자입니다. 유나는 클로이의 정체를 눈치채고 선수를 치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숨쉬게 해주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윤정과 제임스의 관계입니다. 윤정은 다니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던지는 의리녀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여정 중 만난 제임스의 화려한 패션과 능청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외쳐보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애일까 사랑일까? 이 서브플롯이 단순한 코미컬 릴리프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채 입덕 부정기에 빠진 그녀. 하지만 누구 걱정에 곁을 맴도는 제임스를 경계하는 건 단순한 경계심일까요?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이 단순히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드라마의 핵심 비밀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라는 인물이 단순한 서브 캐릭터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어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이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될 때 드라마는 또 한 번의 감정적 폭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박현준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 관심사가 오직 자신뿐인 마이웨이의 아이콘으로 묘사됩니다. 거칠었고 능글맞은 성격으로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설정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 감정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상대가 사라진 후. 현준의 자유로운 영혼은 사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 두려워서 만들어낸 방어 기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로이 진주가 돌아왔습니다. 현준은 클로이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7년 전에 진주를 닮은 무언가. 혹은 직접적으로 그녀가 진주임을 감지하는 순간. 그 순간 현준의 자유로운 영혼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파고드는 게 바로 욕망과 비밀의 틀입니다. 현준은 지금 그 틀 안에서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망가짐의 끝이 어디일지가 이 드라마의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화체라는 공간이 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단서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한복 디자이너 한 선생. 그리고 정잭의 비밀이 모이는 이화체의 주인. 이 설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화체는 말하자면 이 드라마의 정보 허브입니다. 아덴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이화체에 드나들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거래들. 한 선생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합니다. 예리한 해안과 카리스마로 처음엔 무시당하던 다니의 진면목을 알아본 한 선생. 그녀가 다니의 사연을 캐묻지 않고 묵묵히 손을 내미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한 선생은 7년 전 사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화체가 오래된 공간이고 정잭의 비밀이 모이는 곳이라면 7년 전 박태호가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도 그 근처 어딘가에 이화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 선생은 그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 같은 인물이 나타나길. 만약 그렇다면 한 선생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오래된 목격자이자 가장 긴 시간을 기다려온 정의의 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순도 100% 뇌피셜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정말 소름 돋겠죠. 어머니가 사실은 7년 전 사건의 핵심 목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버지 혹은 박태호 측의 지속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결국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폭로의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더 터집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는 비밀이 다니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최 팀장이 가져간 자료가 드라마의 핵심 스모킹건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건네는 대상이 예상치 못한 인물입니다. 다니도 아니고 클로이도 아닌 제3의 세력. 이로 인해 드라마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지금까지의 선악구도가 전면 재편됩니다. 민준이 클로이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첫사랑 진주가 살아있었다는 충격.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진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민준은 진주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진주가 살아있다면 그 죄책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진주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면 민준은 그 복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주를 막으려 할 것인가? 오정란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박태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고 아덴에서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한 오정란. 그녀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폭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윤정의 남동생 우진이 단순한 따뜻한 조력자에서 벗어나 드라마의 핵심 국면에 개입하게 됩니다. 민준에게 듬직한 형이 되어준 우진, 다니에게 따뜻한 동생이 된 우진. 이 두 관계가 어느 순간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면 우진은 어느 편을 선택할까요? 붉은 진주는 복수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 말하려는 건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는 김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죽은 언니 김명희가 됐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라는 이름을 버리고 클로이리가 됐습니다. 오정란은 바닥에서 시작해 아덴 갤러리 관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박태호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아덴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든 인물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기거나 진짜 자신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묻습니다. 이름을 버리면 진짜 나도 버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름을 버려야만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것인가? 다니가 언니의 이름으로 사는 건 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김단이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의 복수를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역설.
클로이가 진주라는 이름을 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로서는 할 수 없는 복수를 클로이로서 해내기 위해 이 두 여자의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향할 때 드라마는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이 진짜 복수의 완성인지 아니면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복수의 완성인지 저는 그 결말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놓칠 수 있는 디테일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부부관계의 관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순간 아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 팀장이 나온 서재입니다. 단순히 서재가 아니라 그 서재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명이 체포된 직후라는 타이밍도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서재에 들어간다는 건 사전에 그 타이밍을 계획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익명의 제보자가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제보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제보자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정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박현준의 태도 변화입니다. 마이웨이의 아이콘인 현준이 클로이와 접촉하는 장면에서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클로이에게서 뭔가를 느꼈다는 신호입니다. 현준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리뷰에서 배우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박진혜 씨는 단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표면의 차가움과 내면의 뜨거움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면서 언제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 그런데 가끔 균열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균열의 순간들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들입니다. 남상지 씨의 클로이는 또 다른 결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클로이는 단이보다 더 화려하고 더 도발적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 7년간의 고통이 녹아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가 된 사람. 그 무게를 외면상 전혀 드러내지 않는 연기. 최재성 씨의 박태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닌 자신의 논리 안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완전한 악인은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 그 연기가 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김희정 씨의 오정란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악역입니다. 욕망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물.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 그 불안감이 연기에서 섬세하게 표현될 때 이 인물에 대한 공감과 혐오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붉은 진주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입니다. 등장인물도 많고 각자의 위장 신분도 있고 7년 전 사건이라는 배경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은 그 복잡함 안에서 각 인물이 모두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 인물들, 각자의 상처와 욕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드라마는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쳐야 하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이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민주는 감정을 버렸고 현주는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수는 결코 깔끔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는 사람도, 복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 주변 모든 사람도 함께 불타게 됩니다. 붉은 진주는 그 불꽃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불꽃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과연 최 팀장이 그 서재에서 꺼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걸 건넨 사람은 누구일까요? 익명의 제보자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면 진짜 제보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인물이 이 드라마 전체를 뒤흔드는 진짜 제보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드라마의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열쇠라면. 그리고 백진주는, 클로이리는 지금 그 열쇠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 팀장은 과연 누구의 사람인가?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수의 불꽃은 가장 먼저 누구를 삼킬 것인가? 지금까지 붉은 진주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리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리뷰로 다시 만나요.